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네마 4D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와 같은 3D 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이런 메뉴, 방대한 이런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네마 4D 역시 우리가 보다 쉽게 원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을 해 본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러한 거대한 뭐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시네마 4D를 학습을 해 본다면 뭐 단언컨대 시네마 4D 여러분 또한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네마 4D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워크플로우 강좌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네마 4D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도 마찬가지로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변화를 주겠죠. 여기에서 변화는 뭐 재질을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션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을 한 후에 뭐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장면 즉 씬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조명과 주변의 뭐 환경을 설정을 해서 실사와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은 최종적으로 렌더는 파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렌더를 한 후에는 시네마 4D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최종적인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오브젝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툴 그룹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툴 그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플라인 툴 그룹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는 주로 모션 그래픽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텍스트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시네마 4D의 특성상 모션 그래픽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되지만 뭐 3D 맥스나 마야와 같은 다양한 3D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뭐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게임,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뭐 그 부분은 뭐 나중 일이고요. 자, 먼저 텍스트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플라인 즉 선 형태의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이 글자는 선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렌더를 걸어보면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자, 위쪽에 렌더 즉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파일로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세 가지의 렌더 요 아이콘 버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 버튼은 렌더 뷰라고 되어 있죠. 뭐 단축키는 컨트롤 R로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의 요 렌더 뷰는 지금 보시는 요 뷰포트, 여기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요 공간을 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뷰포트 상에서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렌더가 이루어졌고요. 렌더를 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뭐 텍스트라는 이 글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클릭하고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상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 형태의 글자가 보이는데 렌더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았죠. 자, 이것으로 스플라인을 통해서 만든 오브젝트는
최종 렌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의 요 스플라인을, 즉 선으로 된 오브젝트를 볼륨감이 있는, 즉 두께감이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기에 앞서 글자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 부분은 attribute라는 매니저인데요. 일명 오브젝트,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Cinema 4D라는 글자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글자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동 툴 클릭해주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확대 축소 사용을 해서 전체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툴은 회전 툴이죠. 자, 회전. 자, 모든 툴들이 클릭 드래그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좀 반응이 좀 느립니다. 자,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뭐 볼드체로 할 것이다, 아니면 글자 정렬, 뭐 중간 정렬을 할 것이다, 설정을 해주고요. 자, 하이트를 통해서 글자의 크기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horizontal spacing, vertical spacing은 자, 글자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 등등 뭐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글자를 바꿔줬다면 이제 3D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 제너레이터 툴 그룹에서 참고로 지금의 제너레이터 툴 그룹은 이전 버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버전은 시네마 4D 15 버전인데요. 15 버전 이하 버전에서는 스플라인 툴 그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지만 15 버전부터는 제너레이터 툴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꾹 눌러보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주로 사용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뭐 다음 강좌에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살펴봅니다. 익스트루드는 평면의 오브젝트의 두께를 줄 때 표현합니다. 사용이 됩니다. 익스트루드 적용 됐고요. 자, 이제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익스트루드 아래쪽에 집어넣습니다. 자, 화살표 보면 아래쪽 방향으로 됐을 때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간 후의 모습을 보니까 두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자, 두께가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부 설정은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무브먼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Z축의 두께 20cm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축은 해당 축에 대한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뭐 가령 여기서 좀 확대해 보죠. 쭉 확대해 보면 모서리가 너무 각이 져 있죠. 이런 부분은 캡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의 모서리는 캡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 그 밖에 필레트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필레트를 통해서 지금 모서리에 대한 모양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스타트, 엔드, 앞, 뒤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필레트 캡을 사용하면 그죠? 각이 딱 져 있던 모서리가 이렇게 면이 생겼는데요. 자, 뒤쪽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뒤쪽도 생겼고요. 자, 여기에서의 스텝을 사용을 해서 면에 사용이 되는 세그먼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레디어스는 반지름이죠. 지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 클릭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자, 필레트 타입은 이 모서리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컨벡스는 기본 모양이고 리니어 그리고 하프 서클 죠? 자, 이게 모양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1스텝 뭐 2스텝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컨벡스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럼 부드러운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스텝이 많이 있어야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데 하나였을 때는 스텝, 즉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선이 보이죠? 지금의 이 선, 즉 마디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의 모양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선 지금의 이 마디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스텝을 늘려보면 모서리의 스텝, 즉 세그먼트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늘어난 만큼 모서리는 부드러워진다는 거.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닥은 환경 툴 그룹 영어로는 Environment Tool 그룹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바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플로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플로어는 바닥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 무한 크기의 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선택을 해보면 바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닥의 위치는 자, 여기 지금 초록색 화살표 자, 여기 지금 Y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바닥의 높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오브젝트의 이름 바꿔보죠. 플로어를 더블 클릭해서 바닥이라는 이름 사용해 본다. 바닥.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툴에서의 재질은 오브젝트 본연의 색깔 그리고 그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텍스처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해당 강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재질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재질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터리얼 매니저라는 부분인데요.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뉴 매터리얼 메뉴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 더블 클릭 해서 여기는 이제 글자에 대한 매터리얼 자, 그래서 글자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자,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매터리얼을 더블 클릭합니다. 물론 우측에 해당 매터리얼을 선택을 했을 때 우측에 어트리뷰트 즉 속성 설정 매니저 자, 요 곳에서 뭐 색깔이나 등등의 설정을 해줄 수 있지만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터리얼의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고유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컬러와 그 다음에 빛이 비춰졌을 때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스페큘러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두 항목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컬러에 대한 설정부터 해봅니다. 컬러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색깔 바꿨고요.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텍스처를 통해서는 지금의 이 고유 컬러가 아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의 그런 질감을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역시 이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재질이 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금속 재질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브레이트니스 값, 즉 농도를 좀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러면 50%로 해보니까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체크를 껐을 때와는 다르게 오브젝트 표면이 이렇게 빛이 나죠. 광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물이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오브젝트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플렉션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리플렉션의 그 농도는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 원하는 재질을 만들었다면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만든 재질은 끌어다가 오브젝트에 갖다가 뷰포트에서 직접 적용할 수도 있고요. 뷰포트의 오브젝트가 복잡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끌어다가 해당 오브젝트, 자,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 매니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해당 오브젝트에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된 매터리얼은 이렇게 태그 형태로 적용이 됐고요. 됐나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아까 회색이었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노란색의 매터리얼이 적용이 된 상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바닥에 또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만들어진 매터리얼을 복제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쉽게 매터리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자, 매터리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끌어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어다가 다른 곳으로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오브젝트의 복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의 오브젝트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제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자, 역시 매터리얼 에디터를 통해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우측에 어트리뷰트 설정 매니저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끌어다가 바닥에 이번엔 직접 뷰포트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사 재질, 즉 리플렉션이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가 바닥에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가령 글자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글자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타임라인이죠. 이 타임라인의 시간을 설정, 그리고 키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글자가 앞으로 날아온다. 자, 그러면 요 지점에 날아오기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 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레코드 액티브 오브젝트. 자, 그냥 쉽게 레코드 버튼이라고 해보죠. 레코드 버튼 클릭. 자, 그러면 파란색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동, 그리고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고 역시 키를 만들어줍니다. 레코드 버튼 클릭. 자, 그러면 키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보면 선이 생겼죠. 이 선은 애니메이션의 경로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그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죠.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직접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이번에는 삭제를 해봅니다. 키프레임 선택, 삭제, 그리고 키프레임 선택,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만들어 봅니다. 3D의 특성상 조명이 이루어져야지 보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자, 조명을 위해서 라이트 툴 그룹에서 여러가지 조명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라이트, 자, 지금의 라이트는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 선택. 자, 그럼 조명이 만들어졌고요. 조명의 위치 원하는 위치로 끌어주고, 됐나요?
앞으로 살짝 빼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비춰지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자, 여기 이쪽에 음영이 생겼죠?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자, 바닥에 그림자가 없네요. 조명을 적용을 했을 땐 기본적으로 자, 제너럴 탭이 활성화되고요. 자, 여기에 쉐이도우를 통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그림자를 위해서 섀도우 맵 소프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환경 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environment 맵이라고 하죠. 지금 렌더를 걸어보면 요 반사되는 요 오브젝트 표면에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매터리얼을 보면 자, 주변에 뭐 나무나 하늘 같은 게 비춰지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작업 뷰포트 상에서 뭐 나무나 뭐 하늘이나 그 밖에 오브젝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걸어 봐도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환경 맵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environment 툴 그룹, 즉 환경 툴 그룹에서 스카이를 적용을 해줍니다. 스카이. 자, 그러면 스카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둥근 하늘이죠. 자, 지금 이 상태는 자, 하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즉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역시 뭐 이전과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스카이에 환경 맵이라고 하는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주면 매터리얼 즉 재질이 스카이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스카이 즉 환경 맵의 모습이 오브젝트에 표현이 됩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매터리얼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컨텐트 브라우저에 통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15 버전에서는 쉽게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매터리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낮은 버전에서는 윈도우의 컨텐트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으로 들어갑니다. 프라임 더블 클릭. 그리고 재질을 위해서 매터리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환경 맵에 적합한 HDRI 폴더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환경 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실내의 환경 맵, 뭐 야외의 환경 맵 등등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는 뭐 건물들도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해볼까요? 좀 하늘이 있는 1번 한번 사용해보죠. 자, 1번 끌어다가 매터리얼 매니저에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됐고요. 다시 오브젝트 탭으로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카이에 끌어다가 적용을 해주면 자, 주변에 즉 스카이에 환경 맵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리플렉션 즉 반사 재질이 있는 바닥과 글자 오브젝트 표면에 자, 이렇게 그죠? 스카이의 모습 즉 스카이에 적용된 이 매터리얼의 모습이 표현이 돼서 보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이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표현을 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카메라. 자, 카메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타겟 카메라는 특정 오브젝트만 바라보는 그런 카메라. 자,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는 3D 영화죠. 3D 영화처럼 입체적인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션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카메라. 자, 모션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핸드헬드로
촬영한 약간의 이제 떨림이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할 때 모션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모프가 있는데요. 카메라 모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각각 위치에 배치를 해서 자,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씬을 표현을 해줄 때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 카메라 한번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의 스위치를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클릭해서 켜보면 자, 켠 상태에서 이렇게 앵글을 잡아보면 이게 실제 이제 렌더 최종 출력물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꺼주면 다시 카메라가 최초로 적용이 됐을 때 그 위치로 바뀌는데요. 작업을 재설정을 할 때 이와 같은 방식 사용하죠. 카메라를 꺼놓고 자, 작업이 끝났다면 다시 켜주고요.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자, 처음에는 이 상태였다가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시간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클릭 됐고요. 또 시간 이동하고 60프레임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리고 쭉 빼줍니다. 자, 그리고 클릭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카메라가 자, 이렇게 자, 뒤로 물러서는 그죠? 자, 이러한 장면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의 작업까지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를 하기 위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법은 세 번째에 있는 렌더 세팅을 통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렌더 세팅 클릭 해보면 자, 이같이 렌더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봅니다. 자, 아웃풋은 출력이 될 때, 즉 파일이 만들어질 때에 화면의 크기 그리고 해상도 화면 비율 그리고 파일이 만들어질 그 프레임 단위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요 버튼이죠. 프리셋 버튼 클릭해 보면 다양한 테마를 통해서 원하는 규격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름 비디오로 가서요. 자, HDV 12802-720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리졸루션 72 품질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 렌더 세팅에 대한 세부 설정은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인지 현재 보이는 이 프레임 즉 화면만 파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작업 길이 현재는 90프레임이죠. 90프레임 모드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올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전체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세이브 항목을 봅니다. 세이브 항목은 이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 이름, 그리고 포맷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 이 버튼이죠. 선택을 해서 자, 원하는 파일이 만들어질 그 경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적당한 이름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렌더라고 자, 이름 입력을 해 주고요. 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 자, 렌더 이런 식으로 작업에 맞는 그런 이름 사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저장을 하면 지정된 이 폴더 안에 지정된 요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됐고요. 자, 그리고 포맷 어떤 파일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자, TIFF 형태의 파일을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의 이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시퀀스 파일이죠. 이제 낱장 형태로 번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 형식이고요.
자, 뭐 동영상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AV 혹은 퀵타임 무비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퀵타임 무비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네마 4D를 애플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퀵타임이 설치가 됐겠죠. 그러나 윈도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퀵타임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에서 퀵타임 형식의 파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의 퀵타임 무비를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그냥 약간의 좀 압축이 되어 있는 저용량 파일인 PNG 파일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말파 채널 사용할 거냐 뭐 그러한 여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컴포지팅 프로젝트는 시네마 4D에서 작업한 모든 이 데이터를 뭐 애프터 이펙트나 뭐 누크, 모션, 쉐이크 아니면 퓨전 등과 같은 다양한 합성 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아웃풋과 세이브에 대한 설정을 했다면 자, 이제 렌더를 걸어봅니다. 자, 렌더를 최종적으로 걸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렌더 투 픽처 뷰, 자, 그냥 렌더 픽처 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렌더 픽처 창이 나타났고요. 자,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큰데요.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좀 축소를 해서 전체의 화면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현재 이제 렌더링 되는 과정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현재는 90프레임이기 때문에 90프레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시네마 4D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재질을 적용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조명을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카메라 또 있네요. 이제 하늘이죠. 스카이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이 환경을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지금과 같은 렌더링을 통해서 렌더 과정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최종적으로 물론 이 상태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최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실행을 해서 만들어진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제 렌더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렌더링이 모두 끝났고요. 뭐 여기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작업한 그 내용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야 되겠죠. 뭐 불러오는 방법은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됐다면 파일 임포트 파일 혹은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경로 들어갑니다. 시네마 4D 뭐 기초 시네마 4D 15 시작하기 워크플로우. 자, 렌더라는 폴더를 통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오면 되겠죠. 자, 렌더 옆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는 우리가 작업한 프레임의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번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체크를 해준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면 자, 나머지 번호가 차례로 붙어서 적용이 됩니다. 동영상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 파일은 새로운 시퀀스 크리에이트 뉴 컴포지션인가요? 자, 요 아이콘에 갖다 놓으면 불러온 요 이미지 화면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 탭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확인해 보면 자, 이제 보이죠?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 시네마 4D에서 만든 파일을 불러와서 최종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은 시네마 4D에서 뭐 거의 그죠? 작업이 끝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 글자나 뭐 배경이나 그림자나 아니면 리플렉션에 비춰지는 요 반사 그죠? 표면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은 그리고 뭐 카메라나 조명 이런 것들을 개별로 불러와서 합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보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나눠서 불러온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 역시 또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파일은 뭐 이펙트의 뭐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컴포지션 자, 프리 렌더를 통해서 최종적인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네마 4D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강좌를 통해서 시네마 4D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시네마 4D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